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뉴욕 증시의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간밤에 베이지북이 나왔죠. 네. 이 베이지북은 그러니까 경기 평가 보고서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 이번에 나온 게 9월달 FOMC 회의의 참고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걸 보고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속도로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과 관광 위주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FOMC 회의가 21일, 22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델타 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게 물가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베이지북이 평가를 했는가 하면 지금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 가지고 비용 상승을 꽤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아마 상당 부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는 14일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활동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아마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하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면은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를 달기는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용이 더 네. 좋아진다면 하고 일단 전제 조건을 깔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임스 플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끝내야 된다라고까지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지북이 나오고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을 조기 실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던 걸 보고 결정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게 되면 그때 2014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매번 FOMC가 열릴 때 줄여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8번 만에 다 테이퍼링을 끝냈는데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실시할 때 매달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FOMC가 45일마다 한 번씩 열려가지고 1년에 8차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달 줄이겠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 고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네. 완전히. 그러니까 네. 매달 150억 달러 내지는 200억 달러, 100억 달러 뭐 줄인다 그러면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FOMC를 열릴 때 줄인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FOMC 회의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의견은 매번 150억 달러씩 FOMC 회의가 열릴 때 8번에 걸쳐서 아마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다 그러면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네. 말쯤 테이퍼링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줄여나간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안 좋으면은 줄이는 걸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테이퍼링을 한 번 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아마 FOMC 때 줄이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도 계속 뭐 자동차 이야기, 뭐 수소차 이야기, 전기차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혼다가 전기차의 뼈대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이 플랫폼을 갖다가 포드에다가 GM에다가 제공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다하고 GM이
차체 뼈대 그러니까 기본 골격을 공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다 브랜드가 있고 GM 브랜드가 있고 모양은 다르더라도 그 차의 본질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네.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플랫폼이 정해지고 나면은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인버터 같은 것들이 동일해지거든요. 그러면 양사가 만약에 그 부품을 갖다가 공동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싸질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드하고 폭스바겐도 이런 비슷한 그 협정을 맺었고요. 일본의 르노, 닛산, 미쓰비시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동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부품의 70%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전자제품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디자인에 아무래도 좀 무게가 많이 실릴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폰, 이 핸드폰을 보더라도 아이폰하고 삼성폰하고 차이는 디자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차이에서 볼 적에 네. 어떤 디자인이나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뭘 추가시키는지 달리는 것 이외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이게 아마 전기차 시대 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전기차를 한 종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5천억 되고요. 네. 그리고 기존 생산 라인을 갖다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는데도 대략 한 1,000억에서 많게는 한 1,6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에 신경을 쏟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아마 이쪽으로 전기차가 개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앞서서 장 연구소에서 이제 네. 우리 장유진 캐스터가 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포드가 이제 애플에서 인재를 빼왔다죠? 예, 그렇습니다. 더그필드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원래는 포드 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테슬라로 갔거든요. 네. 테슬라에서 뭘 했는가 하면 수석 엔지니어 자리를 맡아가지고 모델 3를 갖다가 개발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다가 애플카로 넘어가가지고 애플카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타이탄 프로젝트죠. 그걸 네. 갖다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포드로 넘어갔다. 포드가 이 사람을 영입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아까 장연구소 봤는데 그걸 네. 두고 외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재 구태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게 될 일이 과연 뭐겠느냐. 포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리고 커넥티드카 전략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하듯이 커넥티드카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업데이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 영입을 하면서 포드 CEO가 한 얘기가 참 귀담아 둘만합니다. 네. 포드라는 회사가 118년 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새로운 회사로 옮길 전환할 아주 중대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처음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을 때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음성 통화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왔을 때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차 그러면은 달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이 나와서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SNS로 메신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동차도 뭔가 큰 변화의 플랫폼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뭔가 굉장히 또 새로운 혁신이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미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뭔가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중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긴장을 높이고 있다죠? 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해상교통안전법이라는 게 개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중국은 자기네 앞바다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연안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선박 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에 대한 자세한 재원이라든지 싣고 있는 화물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고쳐진 개정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국 관할 해역을 지나는 그러니까 네. 연안 해역에서 중국 관할 해역으로 단어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중국 관할 해역은 중국이 볼 적에 어디까지를
중국 관할 해역이라고 하느냐. 만약에 중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듯이 구단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중국해 구단선을 자신들의 관할 해역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쪽 바다를 지나는 모든 배는 중국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뭐 미국이나 이런 서방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거 정보를 인정을 안 하고 인도네시아 가까운 구단선 쪽으로 지나가는 배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이 납포를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들 보면서도 다들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안전하게 지나가겠다 해가지고 중국한테 이 선박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면은 당신네 나라는 그러면은 중국의 구단선을 인정하는 거냐라는 게 돼버리고 네. 그러면 아예 선박 정보를 제공을 안 하고 가다가 중국한테 납포가 되면 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그쪽 바다가 어쨌든 한국하고 일본 배가 안 거칠래야 안 거칠 수 없는 그런 해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각종 규제라든지 뭐 아니면 연예인 압박, 뭐 국내에서 뭐 반발을 사지 않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 저렇게까지 하면은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석한 외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N세대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M세대, Z세대, 그렇죠. G세대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 N세대가 뭔가 하면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국수주의에 찌들어 네. 있는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물론 시진핑 주석 이전부터 사실 중국이 이 국수주의 교육을 해왔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에 이게 아주 강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대 뭐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교육에서 세례를 받는 네. 세뇌된 그런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네. 이 각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사이트를 찾아가 가지고 중국을 비난하는 기사가 있으면 거기에 반대하는 댓글을 갖다 자발적으로 달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애국주의, 좋게 말하면 애국주의고 좀 우리 시각에서 본다면 국수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국수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달에는 중국 교육당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시진핑 사상을 교육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예 학생들의 두뇌를 무장시켜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종류의 어떤 마치 이걸 보고 뭐라고까지 외신들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문화 대혁명 시기에 홍위병하고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좀 이번엔 조금 가벼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시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다고 하죠. 네, 아마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내지는 딴짓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아마 의심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했고 꽤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럽니다. 아하.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테라마인드 클레버 컨트롤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2,000개 기업 중에서 70%가 이 소프트웨어를 채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스, 상사, 보스웨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감시를 하는가 하면은 직원이 그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때 웹캠으로 찍은 사진을 갖다 자동으로 전송을 하고 그리고 또 키보드로 무슨 내용을 치는지 또 어떤 동영상 사이트를 갔는지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어떤 구직 사이트에 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직에 어떤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에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오래 머무른다든지 하면은 바로
어허. 연락이 가도록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오. 그랬더니 이젠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안티보스웨어가 등장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보스웨어는 뭔가 하면 네. 내가 컴퓨터를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예를 들면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일정 네. 간격으로 움직이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네. 또 그런 아예 감시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운영 체계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감시가 작동되는 운영 체계 이외에 별도의 운영 체계를 네, 돌려가지고 하도 깔아서. 거기서는 무슨 동영상을 보거나 다른 사이트를 가거나 해도 들키지 않도록 네.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등장을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 저 같으면 그냥 아예 출근을 하겠습니다.